신경이 다쳤을 때 생기는 증상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픈 거랑 또 안 움직여요. 근데 아프다는 것도 뭐 따끔따끔해요 부터 찌릿찌릿 전기가 와요 부터 칼로 쑤시는 것처럼 아파요, 또는 가만히 있어도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경 증상의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오늘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염증이랑은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혼돈하시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신경 손상의 증상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상이 운동신경이 다쳤을 때는 주로 근육마비 또는 안면 비대칭 또는 표정이 이상해요, 또는 어떤 표정을 지을 때 뭐 이상해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되는 게 운동신경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감각신경이 다쳤을 때 나오는 거는, 대표적인 거는 무감각이에요. 만져도 모르겠어요, 마취된 것 같아요. 치과 갔을 때 마취 주사 맞았을 때 느낌하고 비슷하게 마취된 느낌이 들어요. 요게 이제 가장 흔하고, 그 다음이 이제 과잉감각이라고 해서 이렇게 손만 대도 막 후벼 파는 듯이 아파요, 칼로 째는 것 같아요, 이런 하이퍼센시티비티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그런 통증이 또 있을 수 있고요. 2,3감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대면은 이렇게 만지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뭐 전기가 든다든지 뭐 찌릿찌릿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전기 우리 만졌을 때 그런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증상, 뭐 벌레 귀가 이렇게 꼬집는 깨무는 개미가 기어가는 느낌이 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상감각이라고 해요. 또는 과잉감각 중에는 아픈 것도 있지만 막 불타는 느낌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상감각과 과잉감각이 둘 다 같이 있는 경우인데, 손만 대면 막 아주 뜨거운 거를 댔을 때 뜨겁다고 느끼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은 좀 세세히 조금은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근데 그러려면 조금 해박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공부가 조금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조금 공부를 해 볼게요. 우리가 신경 손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주로는 감각신경에 대한 얘기인데 뭐 크게 운동신경도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신경이라는 게 이제 엑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경 세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엑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또 다른 신경과 만나서 신경절이 되고 그래서 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겉을 싸고 있는 피복이 있다. 안에 구리선이 있고 겉에 피복이 있다. 근데 그 피복이 뭐 엔도누리움, 그 다음에 페리누리움, 그 다음에 에피누리움, 그래가지고 세 가지 층으로 피복이 3중으로 보호되고 있다. 요 정도로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처음에 세던이라는 선생님께서 세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신경 손상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상이면 뉴로프락시아라고 해가지고 안에 이게 신경을 싸고 있는 마일린 쉬스라고 해가지고 뭐 피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녀석만 다쳤을 때, 다시 말하면 엑손 자체가 크게 뭐 손상을 안 받았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은 엑소노트메시스라고 해서 엑손 자체가 끊어진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뉴로프락시아는 이 엔도뉴리움이나 에피뉴리움 뭐 이런 신경을 싸고 있는 피복, 피막 이런 것들만 다친 거죠. 그러니까 마이엘린 쉬스가 다쳐서 뉴로프락시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엑손이 끊어진 거, 그래서 엑소노트메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게 전기 구리선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 뉴로프락시아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엎드려서 자보셨나요? 이렇게 독서실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자보면 이렇게 엎드려서 잔 다음에 뭐 침도 흘리고 이렇게 쭉쭉 자다가 어떻게 뭐 깼어. 그래서 깨서 보면은 이쪽 팔이 감각이 없을 거예요. 그래 보신 적 없나요? 또는 소파 같은 데서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팔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팔이 그 떨어져 있던 그 팔꿈치 밑쪽으로 해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만져도 만진 것 같지 않고 또 이렇게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뉴로프락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이 이렇게 눌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또는 신경이 이렇게 당겨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을 우리가 주로는 뉴로프락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엑소노트메시스는 어떤 충격에 의해서 주로는 생겨요. 그러니까 뭐 수술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아주 강한 충격, 예를 들면 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꽉 맞았어요. 그러면 신경이 있는데 어떻게 재수없게 이렇게 정권이라는데 이런 데서 꽉 눌렸는데 맞았는데 하필 거기가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였어요. 그러면은 심하게 뉴로프락시아가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엑소노트메시스라고 해서 신경 자체가 엑손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칼 맞아요. 이렇게 칼을 맞거나 아니면 어디 베었어. 그러면 신경이 아예 절단이 일어나죠. 그걸 뉴로트메시스라고 이렇게 세던 선생님이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신경의 해부학, 그러니까 신경의 마이크로 스트럭처라고 해서 안에 있는 그 신경의 그 구조가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바뀌나 이게 어떻게 다르나 좀 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썬더랜드라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1, 2, 3, 4, 5로 나뉘어요. 그래서 1이라는 거는 이 썬더랜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1이라는 거는 엑손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구리선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컨덕션 블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신경이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빨리 회복이 돼요. 그래서 클래스 1은 엑손이 끊긴 경우, 그 다음에 클래스 2는 엑소널 디스컨티뉴이티 그래가지고 엑손이 그 이후로 쭉 끊어진 거예요. 그거를 엑소널 디스컨티뉴이티 해가지고 이거를 클래스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엑손하고 엔도누리움이 이렇게 가장 안쪽에서 싸고 있는 신경막이 이렇게 틀어진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확 당겼을 때, 그러니까 선을 확 잡아 당겼는데 겉에서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안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클래스 3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엔도누리움 아니라 페리누리움이라고 해서 두 번째 우리가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 막마저 끊어진 경우에는 클래스 4라고 하고, 아예 에피누리움이라고 해서 그렇게 지나간 것까지 맨 바깥쪽에서 싸고 있는 것까지 완전히 끊어진 거, 칼로 베이듯이 끊어진 거를 클래스 5로 나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왈러리안 디제네레이션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엑손이 한 부위에서 손상을 받으면 그 뒤쪽으로는 이 엑손이 잘려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재밌는 비유를 하면은 이 세포에 엑손이라는 거는 촉수 비슷해요. 이렇게 더듬이처럼 촉수가 쫙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세포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촉수가 내가 여기서 잘렸어. 그럼 더듬이가 잘리잖아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이 촉수가 다 분해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월러리안 디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촉수가 없어지는 단계까지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월러리안 디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이런 식으로 찌글찌글하게 부서지는 이런 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알고 계시고 그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신경 손상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제 거기까지만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논문을 찾아보다 보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재밌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를 좀 아시는 게. 그래서 2009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우리가 미용 수술을 하면서 얼굴에 안면부에 미용 수술을 하면서 신경이 손상받는 거와 그 치료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보면 뭐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뭐 확대해서 보시던가 컴퓨터에서 보시면 좀 나으실 거예요. 포헤드랑 브라우, 그러니까 이마 수술이나 눈썹 수술을 했을 경우에 이제 내시경으로 이마 거상을 한다거나 뭐 근육을 찢어준다거나 브라우 리프트라고 해서 눈썹 올려주는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또는 뭐 이렇게 쬐거나 뭐 이랬을 때 생기는 건데, 이게 너브가 다치는 거는 모토는 프론토 템포럴 디비전이라고 해서 얼굴에 이렇게 5개의 얼굴 안면신경이 나가는데 맨 위에 거, 여기에 가는 안면신경이 다쳐서 이 이마를 들거나 이러는 게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감각은 수프라 오비탈 너브 여기랑 트로클리아 너브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다쳐서 여기에 감각이 없는 거, 그게 가장 이제 문제고, 이게 증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손상받은 쪽에 이마가 안 움직이는 거죠. 그쵸? 그래서 눈썹이 밑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는 정상적으로 유지가, 신경이 살아있으면 약간 올라간 채로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신경이 전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능을 안 할 때에도 어느 정도는 힘을 줘요. 그래서 근육이 살짝 톤을 유지하게 하는데, 그 신경이 아예 손상을 받으면 이렇게 근육을 올리는, 눈썹을 올리면 이런 근육의 톤이 떨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처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요런 내용들이 있고, 뭐 중안면부에서는 뭐 얼굴 안면 거상하다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앞쪽에 보형물을 넣는다거나 이럴 때 생기는 건데, 그때 다치는 운동신경은 자이고마틱 브랜치랑 여기 부칼 브랜치라고 해서 요 5개의 신경 중에서 요 두 번째 두 신경이 있어요. 요렇게 가는 신경, 요렇게 가는 신경. 입가로 가는 거, 눈 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 신경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각은 인프라 오비탈 러브, 그 다음에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러브, 자이고마티코 템포랄 러브, 이렇게 해서 3가지 정도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증상이 어떠냐면은 뭐 코 쪽이 이렇게 코 벌름벌름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는 제가 한번 흉내내 볼게요. 코를 이렇게 보이세요? 코 벌름벌름 하는 거.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한쪽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는 게 안 돼요. 이런 경우로 부칼 브랜치가 망가졌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눈을 또 하나 꼭 꽉 감아요. 이렇게 꽉 감아요. 이렇게 꽉 감을 때 한쪽 눈이 안 감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자이고마틱 브랜치가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안 감기거나 아니면은 신경이 다치면 이쪽 볼 쪽에 또는 콧바퀴 쪽에, 윗입술 쪽에, 여기 이런 식으로 부위에 감각이 없는 그런 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뭐 안면 거상하면서 가장 많이 다치는 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턱 쪽에서는 이제 자이고마티코 브랜치라고 해서 이렇게 입술 이렇게 내리는 거. 요 신경이 자이고마티코 브랜치가 아니라 맨디블라 브랜치라는 게 이렇게 마지널 맨디블라 브랜치가 다치면 이런 식으로 입이 돌아간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이 턱 수술하면서 많이 다치는 게 이제 멘탈 러브라고 해서 입술하고 아래턱 감각 담당하는 그 신경이 조금 다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이해하시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경이 다친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1, 2, 3, 4, 5로 나뉘었지만 뉴로프락시아 이거는 서든 클래피케이션이고 썬더랜드로 나누면 이렇게 1, 2, 3, 4, 5로 나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뉘었을 때 어디가 다치고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증상적으로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뉴로프락시아나 클래스 1의 그 손상 같은 경우는 아주 완벽하게 몇 주 안에 회복이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Clinically recover usually complete in several weeks. 그래서 몇 주 안에 완전히 해결이 된다. 회복이 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엑소노트메시스라고 해서 엑손, 구리선이 잘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월러리언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난다. 이게 그 뒤로 가는 신경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루에 1mm 정도씩 리그로스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엔도누리움, 그 전선 피복이 사라져 있으면 안에 구리선이 끊어져서 뒤가 쭉 죽어도 여기서 새로 촉수가 날아서 쭉 그걸 타고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mm 정도씩 리그로스라고 해서 다시 재생이 돼서 굉장히 회복이 좋다. 그리고 기능에도 거의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뉴로트메시스라고 해서 엔도누리움이 다친 경우에는 월러리안 디제너레이션이 물론 일어나고 근데 회복이 조금 느리다. 그리고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싱카이네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협동운동이에요. 협동운동. 근데 이 협동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웃을 때 이렇게 웃잖아요. 이렇게 웃는데 웃을 때 눈이 감겨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는 미소를 짓고 싶었는데 눈이 감기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이런 증상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이런 게 왜 생기냐면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땡겨요. 트랙션을 굉장히 많이 해요. 조금 째려고, 조금 째고 수술하려고 조그만 구멍에다가 기구를 넣어서 왕창 땡겨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그 안으로 속으로 지나가는 살 속에 지나가는 신경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찢기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랬을 때 뉴로트메시스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재생되는 과정 중에 그 옆에 지나가는 신경하고 합선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가던 길로만 가면 좋겠는데 옆에 이 녀석하고 이렇게 합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합선이 일어나면 나는 워낙에 이것만 움직이려고 했는데 눈 움직이는 것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제가 흉내를 내드리면 제가 이것만 움직이고 싶었어요. 이렇게. 근데 눈을 감는 거랑 얘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입꼬리를 올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눈이 이렇게 감겨요. 근데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저희 볼 때 윙크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윙크 이거. 근데 이거 하려면 꼭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윙크가 이것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저도 오른쪽은 이렇게 되는, 왼쪽은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을 해보면 약간 입이 움직여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 움직이는 거? 왼쪽은 그냥 이렇게 윙크가 되는데, 여기는 약간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것도 싱카이네시스예요. 근데 이게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정기적인 합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본인이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싱카이네시스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심하게는 나는 입을 담으려고 이렇게 입을 이렇게 했는데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것도 한쪽만. 그러니까 놀래죠. 이런 싱카이네시스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 정기적인 합선이 일어나듯이 신경이 합선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손상이 심할수록.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4 같은 경우에는 월러리안 디제네레이션은 무조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회복도 늦고 그 다음에 싱카이네시스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 협동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처럼 완전히 절단이 일어나면 마비가 와서 안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임상적으로 이마를 움직여 보세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는 왕창 정상이니까 왕창 움직이는데 얘는 찌끔 움직여요. 찌끔. 이렇게 아예 안 움직이면 신경이 절단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가 찌끔이라도 살짝이라도 이렇게 트위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짝 딸깍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아 끊어진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2, 3단계 한 뭐 심해야 4단계 그래서 보통 썬더랜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1, 2, 3로 나눴을 때 한 3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거의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운동신경이 다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운동신경에서의 싱카이네시스가 이렇게 근육하고 다른 게 협동운동이 일어나는 거라면 그러니까 감각신경에서의 싱카이네시스는 뭐냐면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월러리안 디저네레이션에서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페이스 1이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가위로 싹둑 잘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신경이 엑손이 이 신경이 여기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잘린 부위에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인플라메토리 그러니까 염증 세포들과 면역 세포들이 막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은 이런 사이토카인이나 그로스펙터라는 것들이 막 나와서 키모카인,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와서 재생을 시키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막 여기가 전쟁터가 돼요. 그러면서 요 뒤에는 점점 이제 없어져서 디제너레이션에서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새로운 촉수가 나와요. 엑손이. 그래서 이 엑손이 이 데브리라고 하는데 이 죽은 녀석들의 찌꺼기들 사이에서 재생되는 것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쭉 가가지고 내 타겟하는 머슬에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싹 이제 죽어가는 과정을 요걸 말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통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신경이 있고 여기 근육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확 끊었어요. 그러면 요 뒤쪽으로 가는 이 엑손이 다 죽어요. 데브리가 생기고 뭐 마크로파지가 와서 이 녀석들 잡아먹기도 하고 뭐 슈반셀이라고 해서 그 마일린 쉬스를 만드는 말하자면 전선의 피복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셀들이 막 생겨요. 그럼 신경이 여기가 다 끊겼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안 움직일 거예요. 근데 엑손이 여기서 막 스파우트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돌기를 막 만들어요. 마치 더듬이처럼. 그러면 이렇게 도룡뇽 꼬리 자랐을 때처럼 여기서 막 자라나가요. 그럼 이런 것들이 막 자라나가면서 내가 타겟했던 요 머슬로 가면 좋은데 이런 녀석들이 쓸데없이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또 들러붙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합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생겨버리면 이제 우리가 싱카이네시스라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달아나고 엑손이 타겟 머슬에 딱 도착하고 나면 이제 이런 녀석들이 또 잘 살아가지고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또 피복을 만들어주고 이래서 신경 재생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엑손이라는 게 도룡뇽 도마뱀 꼬랑지 잘랐을 때처럼 제절로지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주는 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쌍뚱 잘렸다, 이렇게. 잘렸다는 게 이렇게 딱 붙어있다, 이렇게 떨어진 거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너무 멀어. 그럼 얘까지 찾아갈 확률이 점점 떨어지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자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만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가 제자리로 갈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럼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사이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너브 그라프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이 끊겼을 때 이런 너브 그라프트를 해주게 되고, 또는 쌍뚝 이렇게 잘렸을 때는 층층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이렇게 맨 겉에 있는 에피뉴리움, 그 다음에 페리뉴리움, 엔도뉴리움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현미경을 보면서 이걸 층층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파시클이라고 그러는데 엑손이 하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 이어폰 전기선처럼 구리선처럼 여러 개 막 있는 게 꽈져 있는 것처럼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랜선 뜯어보면은 뭐 8가닥이 있잖아요, 보통. 그래서 8개가 이렇게 오구나. 8가닥이 있잖아요. 그럼 8가닥이 있는 것처럼 얘네들이 꼬여 있고 겉에 피복이 있고 중간에 뭐 은박지 같은 걸로 이렇게 피복 절연도 해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경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부터 층층이 잘 꼬매주면 얘네들이 이렇게 나서면서 제대로 연결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엑손 하나하나당 연결을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실제로는 엑손 자체는 우리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가능하면 맨 겉에 있는 여기 신경에서 맨 겉에 있는 게 에피누리움이거든요. 최소한 요거를 연결해 주던가 페리뉴리움까지는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경우. 근데 이런 것들은 에피뉴리움까지는 할 수 있지만 엔도뉴리움은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현미경 수술을 해서 실도 텐제로 나일론을 보통 쓰는데, 텐제로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보통 피부 꼬맬 때 쓰는 게 6제로 나일론을 쓰고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얇아져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코 끝에 여기 꼬맬 때 뭐 흉터 덜 남으라고 뭐 6나 7제로를 써요. 그 다음에 쌍꺼풀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7제로를 주로 써요. 그 다음에 혈관을 이어줄 때는 8제로를 써요. 동맥을 이어줄 때는 8제로를 써요. 8제로 나일론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정맥을 이어줄 때는 9제로를 주로 많이 써요. 그리고 아주 작은 정맥을 이어줄 때는 10제로를 써요. 근데 신경은 대부분 10제로, 9제로를 써요. 그만큼 아주 미세하게 꼬매줘야 돼요. 현미경으로 보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재생을 시켜줄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요 과정이 다 일어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감각신경은 한 1mm 정도 간격이 있더라도 이렇게 한 달이면 자라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잘라 먹었어도 감각신경은 어느 정도 살아난다. 이렇게 보통은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이제 얼굴에 신경이 아까 이렇게 그 운동신경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5가지에 대해서 보면 하나는 템포럴 브랜치라고 해서 이쪽 이마, 머리 쪽으로 가는 게 템포럴 브랜치고, 두 번째는 자이고마틱 브랜치라고 해서 이렇게 광대 쪽으로 가는 브랜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칼 브랜치라고 해서 입꼬리 쪽으로 가는 브랜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널 맨디블라 브랜치라고 해서 턱 아래로 해서 요 아랫입술을 관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서비칼 브랜치라고 해서 목 근육, 그러니까 이거 할 때 목이 플라시스마 머슬을 움직이는 이 서비칼 브랜치라고 해서 이렇게 5개의 안면신경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하나씩 보면 우리가 뭐 제일 많이 손상받는 게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이거든요. 그래서 광대 외측 포면 이런 데 있고, 입꼬리 피부, 그 다음에 뭐 입술을 올리고 뭐 입꼬리를 외측으로 당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수술할 때 보통 뜯어지는 건 오리진 쪽이 뜯어지고, 근육이라는 게 뭐냐면요, 오리진이 있고요, 액션 포인트라고 해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붙는 데가 2군데잖아요. 여긴 오리진, 여기는 액션. 그러면은 여기가 오리진이면 여기는 안 움직이고 액션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아시면 되고, 뭐 각 근육마다 담당하는 신경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요 신경이 다쳤을 때 요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뭐 요런 얘기예요. 근데 뭐 이게 조금 복잡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어디를 다쳤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의심해 보자. 그럼 수술할 때 여기가 다칠 만한 부위에 수술이 됐느냐. 그 다음에 실제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이걸 다 공부하고 뭐 어쩌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 분야는 솔직히 의사라고 해도 아실 만한 분이 성형외과 의사나 아니면 신경과 선생님 정도 알까? 나머지 뭐 정형외과 선생님이나 피부과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자세히 물론 배웠겠지만 까먹어서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싶다면 1차적으로는 성형외과 가서 얼굴 신경이 어떤 것 같아요, 뭐 운동이 잘 뭐 어디가 삐뚤어져요, 근육이 잘 안 움직여요, 이런 걸 확인을 하시는 거는 성형외과를 먼저 가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신경이 진짜 잘렸는지 얼마나 신경이 손상됐는지 그걸 숫자적으로 검사하고 이러는 거는 신경과에서 하세요. 근데 이건 개인병원 신경과에서는 거의 안 하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있는 신경과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신경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는 게 저한테 질문 주시는 게 방사선과 가면 나오나요? 뭐 진단방사선과 가면 나오지 않나요? 뭐 내과 가야 되나요? 뭐 신경외과 가야 되나요? 이런 얘기가 나요. 신경외과는 여기 가도 전혀 모르실 거예요, 아마. 학생 때야 배웠겠지만 저보고 지금 뭐 당뇨 진료 보라면 전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나 비슷해요. 물론 내과 시간에 배웠겠지만 벌써 배운 지가 20년이 지나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면서 공부해야 되는 건 여러분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물론 기초 지식이야 남아있겠지만 세세한 것들은 또 그동안에 제가 배우던 시절하고 많이 변했겠죠.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인을 받으시려면 성형외과를 1차적으로 가시라. 그 다음에 성형외과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고 신경이 손상된 것 같다. 뭐 이런 모호한 소리 해가지고 뭐 좀 걱정이 되고 더 궁금하다. 그러면 대학병원 신경과를 가셔서 이걸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절대로 신경외과가 아니고 진단방사선과가 아닙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5개의 운동신경에 대해서 오늘 조금 보면 그러니까 템포럴 브랜치라고 해서 제일 위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파란색, 초록색으로 이렇게 좀 하늘색 같은 걸로 해놨는데 안면신경이 요 귀 뒤에서 나와서 귓볼 아래쪽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귀뒤 사각턱 할 때 은근히 좀 손상을 받는 게 또 안면신경이기도 해요. 막 땡기면서 끊어지지는 잘 않아도 그런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신경이 이렇게 가는데 이마 쪽으로 가서 프론탈리스 머슬에 주로 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경이 요 앞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마 쪽으로 간다. 그래서 요 부위를 딱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아, 요 부위?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주로 뭐 하는 데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뭐 하는 데죠, 여기? 여기가? 저희가 광대 수술할 때 절골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조금 이렇게 뒤쪽에 그려놨는데 실제로 이 근육의 신경의 주행 방향은 약간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뭐 랜드마크를 뭐 여러 개로 하는데 뭐 눈가에서 한 1, 2cm 뭐 구렛나루 앞쪽에 여기 여기 머리카락 나는데 요 앞에 요 눈썹 사이 여기서 그 3분의 1 지점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선생님들마다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처럼 뒤쪽에 있지는 않고 조금 앞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 아치 쪽에서 이 앞쪽에 절골이 되거나 어쩌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앞쪽으로 플레이트를 받거나 그럴 때 주로 이 신경이 이렇게 당겨서 여기를 끊는 선생님은 거의 없고요. 이렇게 막 좁은 공간에서 보려고 이렇게 당기다 보면은 요 신경이 스트레칭이 돼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멍청해져요. 그러면 아까 말한 뭐 엑소노트메시스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생기면 좀 기다리면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뭐 한 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돌아와요. 그래서 이걸 끊어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진짜로 완전히 끊어진 사람은 지금까지 딱 1명 봤어요. 근데 그거는 수술해서 끊어진 게 아니라 뭐 어디 다쳐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템포랄이랑 자이고마틱 브랜치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약간 여기도 보면 약간 여기서 합선이 일어나듯이 막 지들끼리 막 만나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가는 애가 격가지를 내가지고 얘가 움직이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눈을 감는 근육인 이제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이 이렇게 쫙 있어요. 동그랗게. 그러면 얘가 다치면 자이고마틱 브랜치가 다치면 눈이 안 감겨요. 그래서 감아보라 그러면 한쪽은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감기는데 한쪽은 실눈 감기듯이 이렇게 감겨요.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이렇게 감겨요. 그래서 눈이 살짝 실눈 뜨듯이 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잘 때 보면 알아요. 한쪽 눈은 감고 있는데 한쪽 눈은 반쯤 뜨고 있어요. 그게 요 자이고마틱 브랜치가 다쳤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그 다음은 자이고마틱 부칼 브랜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이고마틱 브랜치랑 부칼 브랜치랑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곁다리로 이렇게 하나로 가는 경우도 따로따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막 기형이 있어서 중간에 지들끼리 만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근육이 이제 관여하는 게 우리가 광대 체부 쪽에 절골할 때 이제 그러니까 손상받기 좋은 자이고마틱 브랜치랑 이렇게 자이고마티쿠스 메이저 마이너 머슬 이런 근육들 그 다음에 입꼬리 부칼 브랜치가 있으니까 뭐 리스토리어스나 뭐 이런 근육들 이런 입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칼 브랜치가 다쳤는지를 제일 여러분이 쉽게 보는 방법은 아까 보여드렸던 코 벌렁벌렁이에요. 이거 보이세요?
뭐 이런 거랑 코 벌름벌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이 부칼 브랜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 입을 이렇게 해본다든가 이렇게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은 자이고마틱 부칼, 맨디블, 뭐 브랜치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칼하고 자이고마티쿠스 마지널 맨디블라 브랜치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또 입술, 부칼 브랜치는 주로 입술에 이제 근육에 이렇게 입을 오 하는 이런 근육에 주로 분포를 하죠. 이것도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오 했을 때 요 입이 동그랗게 대칭적으로 잘 되면 크게 문제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손상받는 게 맨디블라 브랜치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사각턱 수술하다가 여기를 과도하게 당겨서 또는 여기 피가 많이 나면서 지혈을 한다고 하면서 주변에 열화상을 입어서 또는 귀뒤 사각턱 한다고 여기를 벌려서 당기다가 보니까 요 신경이 손상을 받기가 좋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도 사실은 흔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보면은 우리는 골막을 들어서 수술하고 골막 위에는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근육 사이로 요 근육 위로 뭐 근육 사이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다치기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근데 피가 많이 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칠 수 있고 또는 뒤뒤로 사각턱을 해서 요거를 뭐 엄청 당겨대거나 그러면 일시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이제 손상받는 게 입꼬리 내림근이라고 해서 이거죠, 이거. 그래서 요런 거랑 이거 그러니까 디프레서 라비 인피리오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말로는 입술 내림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입꼬리 내림근이랑 요 두 가지들이 이렇게 매지널 만디블라 브랜치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각 근육마다 이렇게 부칼도 연결을 받고 마지널 맨디블라도 받고 이런 식으로 달라요. 하나만 연결받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시면 요런 경우 입술에 관여하는 근육은 부칼 브랜치도 일부 영향을 주고 자이고마틱 브랜치도 일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근육이 하나의 신경에 이렇게 지배받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코디네이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신경이 많이 다치지 않는 이상 특정 표정에서만 이상해지는 경우가 생기고 딱 이렇게 여기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딱 나빠지는 경우는 그렇게 또 흔치도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입꼬리 내림근은 이제 맨디블라 브랜치랑 부칼 브랜치랑 같이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죠. 여기 입꼬리 내림근은 부칼 브랜치랑 마지널 맨디블라 브랜치랑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같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도미넌트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도미넌트예요. 그래서 손상을 받았을 때 티도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조금만 손상받아도 완전히 마비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칼 브랜치 플라티스마 머슬을 이렇게 당겨주고 수축하게 하는 목근 이거를 움직이게 하는 게 서비칼 브랜치예요. 이거 역시도 사각턱 수술하거나 아니면 귀뒤 사각턱 수술할 때 뒤에서 살짝 손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됐을 때 요 상황을 보셔야 돼요. 요게 가만히 있을 때, 요게 이제 눈을 감으려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 모습이면 사람들은 입이 여기가 삐뚤어졌어요 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다쳤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떨어진 쪽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으려고 눈을 감았는데도 얘는 눈이 안 감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입꼬리가 안 올라가죠. 웃으려고 웃어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진 쪽이 손상받은 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실제로 제가 봤던 환자분 모습인데 이쪽으로 여기가 되는데 입꼬리 내림근이 움직이는데 여기는 안 움직여요. 이쪽이 손상받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입을 동그랗게 마는 건 되죠. 그러면 이거는 부칼 브랜치는 괜찮다. 그러면 결국 여기가 조금 약한 톤이 약해진 거라서 마지널 만디블라 브랜치가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한 4개월 지나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3차 신경이에요. 이제 3차 신경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얼굴의 운동을 담당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손상을 받아서 문제를 느끼고 하시죠. 근데 운동신경이 다치는 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도가 낮아요. 뭐 제 경험으로 보면 운동신경을
문제가 됐다라고 저한테 뭐 오거나 제가 경험해 본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 20명 중에 한두 명이 운동신경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20명 중에 한두 명. 그 다음에 나머지 18명, 19명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감각신경이에요. 근데 감각신경은 사실 의사들은 크게 많이 신경은 안 써요. 왜냐면 재생이 워낙에 좋아요. 감각신경은. 운동신경은 재생이 굉장히 더디고 이제 뭐 그런 반면에 감각신경은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고 좋게 거의 다 회복이 되고 설사 이렇게 신경이 회복이 안 된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옆에 있던 다른 신경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감각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3차 신경이라고 해서 트리저미널 러브라고 일단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이름이 하필 3차냐? 이러면 저희가 V1, V2, V3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영어로 트리저미널 러브라고 하는 게 이 안에서 트리저미널 러브라는 게 뇌신경에서 이렇게 5번 신경이에요. 이게 저희가 이제 뇌신경을 외울 때 뭐 후시동도, 삼회얼전 뭐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요. 그래서 5번째 뇌신경이 트리저미널 러브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5번 신경, V라고 하고, 그래서 트리저미널 러브가 뇌에서 이렇게 뇌신경에서 하나 나온 다음에 트리저미널 갱글리온이라고 해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신경절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애예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애에서 모였다가 이제 경부선, 호남선, 뭐 이렇게 강원선 뭐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V1, V2, V3로 나뉘는데 V1은 우리가 옵살믹 디비전이라고 해요. 눈 쪽으로 가는 신경. 그 다음에 V2는 맥실라리 디비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V3는 맨디블라 디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큰 신경 가지로 뇌신경을 뚫고 머리뼈를 뚫고 이제 얼굴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뼈 안쪽에 있을 때는 센트럴 타입이라고 하고 이쪽 바깥으로 나가면은 페리페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안쪽은 중추성 3차 신경이라고 하고 바깥쪽은 그 페리페리 뭐라고 그러죠? 말초성 3차 신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일단 먼저 V1 옵탈믹 브랜치 눈신경 가지를 보면 이렇게 쭉 나가 가지고 수프라 오비탈 러브 그 다음에 수프라 오비탈 러브, 트로클리아 너브 이런 것들로 나가요. 그 다음에 코로 가는 신경이 또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가고요. 그 다음에 맥실라리 디비전에서 이렇게 나간 다음에 인프라 오비탈 러브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알베올라 너브 이렇게 치아의 감각을 담당하는 이런 신경으로 나뉘게 돼요. 그 다음에 맨디블라 디비전은 이렇게 밑으로 뭐 포라멘 오발레라고 하는 이런 구멍을 통해서 나가요. 그래서 뭐 이런 신경 나가는 구멍도 이제 저희들 해부학 공부할 때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V1은 눈뼈 안쪽에 있는 수피리어 피셔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빵꾸난 데가 있거든요. 그 빵꾸난 데 수피리어 피셔를 통해서 나가는 게 V1. 그 다음에 V2는 포라멘 로돈둠이라고 해가지고 뭐 동그란 구멍으로 나가요. 뭐 한국말로는 까먹었어요. 포라멘 로돈둠이라는 애도 동그란 구멍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V3는 포라멘 오발레라고 해서 약간 타원형 구멍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서 3차 신경절이라 하나 둘 셋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맨디블라 디비전은 이렇게 나가가지고 혀로 가서 혀의 감각을 담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게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멘탈 포라멘이라고 이렇게 뼈에 구멍 난 거 있잖아요. 고기를 나왔을 때 이걸 멘탈 러브라고 해요. 그래서 사각턱 자를 때 가장 많이 다치는 게 이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랑 또 멘탈 러브예요. 그래서 여기를 가장 많이 손상받고 그다음에 양악 수술할 때는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가 간혹 손상을 받고 그다음에 광대 수술할 때는 인프라 오비탈 러브가 간혹 손상을 받고 그다음에 이마 거상이나 이런 거 할 때 수프라 오비탈 러브가 간혹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경을 손상을 받는다. 근데 얼굴이 수술하고 나서 아프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막 찾잖아요. 그러면 3차 신경통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3차 신경통이라는 게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이렇게 신경이 다쳐서 생기는 통증 증상을 말해요. 근데 센트럴 타입은 대부분 수술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감염, 뭐 바이러스 감염이나 뭐 이런
열이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감염병에 의해서 주로는 발생하고, 이 페리페랄 쪽은 이 말초 3차 신경 손상은 주로는 수술이나 외상에 의해서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신경이 구분이 된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3차 신경, 요 뇌신경 쪽은 머리뼈 안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술로 다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만약에 수술로 요 센트럴 타입의 요 신경이 다쳤다 하면 거의 사망하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칠 정도면 이 안에 뇌혈관들이나 뇌가 다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센트럴 타입의 손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수술로 인해서. 근데 페리페리 타입의 그 손상은 간혹 발생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신경이 나오는 이제 감각을 표시를 해보면 요 위가 이제 코까지 해가지고 V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여러분 전신 마취도 하고 부분 마취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분만 마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를 수술할 때는 여기 두 군데만 마취해 놓으면 요 뒤로는 감각이 다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저널 블럭이라는 걸 저희가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걸 이제 감각이 어떻게 지배받는지를 알면은 내가 어디 수술을 해야 되고 어디를 절개해야 될 때 어디를 주로 마취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피부 쪽에서의 감각을 담당한다.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어디가 아파. 수술을 하고 났는데 나 여기 괜찮았었는데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니까 도대체 나는 뭐야? 어디가 다친 거야? 왜 다친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 의사들도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마치 형사 콜럼보 마냥 단서를 찾는 거죠. 어떤 수술을 했어요? 이런 수술을 했어요. 광대 수술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CT를 한번 찍어 봅시다. 그러면 절골한 라인이 어디야? 그러면서 어딘가를 딱 보고, 아, 그럼 여기구나.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어디가 손상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환자분한테 묻는 거는 만졌을 때 어디가 아파요? 그 부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위를 보면은, 아, 이게 뭐 V1이냐, V2냐, 어디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의 원인하고 해부학적인 위치랑 받은 수술이랑 매칭을 시켜서 어디가 손상됐거니 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서칭해가지고 할 수 있는 단순한 과정은 아니에요. 이미지 자료 CT도 필요하고 실제 환자의 피부에서의 어떤 느낌인지 어디가 아픈지 양상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가진단을 자꾸 인터넷 뒤지면서 하려고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의사들이 한두 마디로 괜찮다 좋다라고 성의 없이 말하는 것 같지만 나름의 그 배경에는 굉장히 많은 백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분한테 한두 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고서는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진 마세요. 왜냐면 그렇게 한마디 하기 위해서 뒤에는 수많은 생각들과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흔히 보는 게 여기인데 이런 동그랗게 표현된 데가 머리 안쪽, 머리뼈 안쪽에 뇌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센트럴 타입이라고 하고 여기 페리페랄 타입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차 신경통이란 뭐냐? 그러면 원인에 따른 구분을 하면 외상에 의한 뇌신경절의 손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뇌를 심하게 부딪혔는데 뇌신경절 쪽에 피가 고였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출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외상에 의한 뇌신경절의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감염질환, 뭐 대상포진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위치에 따른 구분은 중심성 손상, 센트럴 타입하고 말초성, 페리페럴 타입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요. 근데 대부분 센트럴 타입은 감염에 의한 거고 말초성은 대부분 외상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연관이 좀 있으니까 이것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말초성 손상은 수술 술기에 따라서 주로 손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수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말초성 신경이 손상을 받을 수도 물론 있는데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요. 그래서 딱히 뭐를 해줄 거는 많이 없어요. 의사 입장에서도. 신경 손상을 좋아지게 하는 거는 사실은 붓기 빨리 빼고 뭐 멍이 빨리 빠지게 하고 뭐 누르고 있는 신경 주변을 누르고 있는 것들을 빨리 해소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줄 수 있는 거고 사실 약물 치료로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신경 손상이 생겼다 그러면 최소한 빨리 뭐 스테로이드 펄스 테라피라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디제너레이션 되는 거를 말로리안 디제너레이션 되는 거를 좀 막아주면 신경 손상이 많이 진행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초기에 신경이 다쳤을 때는 펄스 테라피라는 걸 해요.
근데 그게 지나가면은 펄스 테라피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다쳤다 아프다라고 느끼는 게 보통 2주 3주 지나야 돼요. 그러면 이미 펄스 테라피 할 타이밍은 놓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 상황에서 뭐 이제 어설프게 아는, 저번에도 그런 질문 주신 분이 있었는데, 친구가 간호사인데 빨리 그 약물 치료 안 하면 신경이 뭐 다 죽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설프게 배우면 그래요. 그 시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성형외과적으로 펄스 테라피를 하는 경우는 처음 초기에 한 3, 4일, 일주일 안짝에서 발견됐을 때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지만 2주가 넘어가서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는 상황에서 발견되는 신경 손상은 펄스 테라피는 의미가 없어요. 스테로이드 테라피는. 그래서 그쯤 되면은 이제 환자들은 불안해지죠. 내 신경이 잘렸고 다치고 아프고 안 움직이고 막 이러는데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속된 말로 병신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뭐 성형외과 가면 괜찮아질 거야, 기다려야 돼. 그러면은 그 말이 이제 고지고대로 안 들리죠. 왜냐면 너 뭔가 나한테 실수를 했지. 뭔가 잘못됐지. 그러니까 괜히 기다리라고 무책임한 말 하는 거 아니야? 일단 시간 끌기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불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인터넷 뒤지니까 온갖 심한 소리가 있어요. 뭐 3차 신경통이 어쩌네. 초기에 치료를 안 하면은 평생 불구가 된다네.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려요. 그리고 뭐 3차 신경은 나는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뭐 통증의학과 가서 맨날 뭐 2주에 한 번씩 주사 맞고 겨우겨우 버티네. 뭐 별 소리가 다 있어요, 인터넷 보면. 근데 그런 것들 막 보다 보면 불안이 막 더 커져요. 막 큰일 났어. 나 어떻게 돼? 뭐 병원에서는 그냥 무책임하게 너무 기다리라고만 하지. 도대체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인터넷 자꾸 불안해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더 불안한 게 문제가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고 막 다른 병원에 가고 온갖 또 불안한 얘기 듣고 나면은 대학병원을 가죠. 그래서 가면은 신경 손상이 좀 의심된다. 그리고 막 불안에 떨어요. 그러면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주로 해줄 수 있는 게 마땅히 없다는 걸 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줘요. 근데 뉴런틴이라는 약을 주로 드시는데 그 약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이 약은 회복을 빠르게 해주는 약은 아니에요. 통증을 조금 줄여주거나 또는 뭐 신경의 이상 감각을 조금 무뎌지게 해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뉴론틴이라는 게 이 약은 이제 항경련제예요. 사실은 이렇게 간질 발작이 있는 친구들한테 투여하는 것으로 개발된 약인데 신경을 약간 무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각이 너무 막 이상 감각이 생겨서 너무 예민해지거나 이러면 약간 무디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약 자체가 신경 재생을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증상을 약간 눌러 놓는다? 진통제 같은 느낌의 약간 그런 식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생각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의료 환경 자체가 의사가 괜찮을 거예요, 기다려봐요 했을 때 환자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지시에 따르고 그러기는 굉장히 힘든 현실이 있죠. 뭐 주사라도 놔주고 약이라도 먹이고 그래야지 환자들의 불안감이 조금 줄어들죠. 그래서 대부분 또 이런 신경 환자들은 요새는 한의원 찾아가서 침 맞고 한약 맞고 이런 거를 하죠. 왜냐면 불안하니까. 대학병원이나 뭐 서양의학 전공하신 분들 찾아가봤자 시간이 약이에요. 뭐 약이나 좀 먹어보든가 뭐 딱히 해줄 게 없네. 기다려보면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하고 앉아 있으니 환자는 미치겠는데 인터넷 보고 불안해서. 그러면 뭐 한의사들이 이제 막 또 인터넷에 블로그나 이런 데다 써놔요. 뭐 이게 구안화사랑 비슷한 거다 뭐 이러면서 뭐 침을 치료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러면서 침 놔주고 한약 먹이고 이런 짓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면 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그때 한의사들한테 침 안 맞았으면 이거 안 났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가만히 있어도 아마 그 시간 정도 되면 났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불안한 시기에 환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 눌러주는 효과, 플라시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치료나 약물이 있을 뿐이지 사실 어떤 치료나 이런 것도 신경 재생을 하는데 빨리 도움을 주진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도움을 주는 게 있어요. 그건 전기자극 치료라고 해서 그 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신경이 계속해서 자극을 안 주면 근육이 퇴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계속 자극하면서 그 근육을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경 회복이 조금 더 빨라진다. 이런 재활의학과 논문 같은 건 있어요. 근데 지금 한의원에서 하는 거는 그건 아니죠. 그냥 구하나 사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침을 놔주는 그런 경우가 많죠. 어쨌든 약물치료 뉴론틴들 드시고 계신 분들 꽤나 있을 테지만 이거 자체가 신경회복을 도와주는 건 아니고 이 약 자체는 약간의 통증 완화나 아주 괴롭게 통증이 있는 분 아니면 별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이 약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수술로 인한 3차 신경통은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사실은. 그리고 설사 생긴다고 해도 가역적인 일시적인 경우가 90%가 넘어요. 근데 저도 몇 분은 봤지만 그 신경 때문에, 신경 손상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떤 수술을 받아서 그게 더 심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광대 수술하고 3차 신경통이 생겨서 볼따구니가 너무 아파서 살 수가 없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잘 물어보니까 광대 수술하고 볼 쳐진 것 때문에 걱정돼서 실 넣고 뭐 고주파 치료하고 또 아큐하고 막 이런 게 막 짬뽕이 돼 있어요. 여기에 온갖 시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윤곽수주사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광대 수술하고부터 생긴 3차 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광대 수술로 3차 신경통이 생길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진다고 저는 느껴요. 왜냐면 층이 달라요. 신경이 지나다니는 길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실 리프팅, 그 다음에 뭐 고주파 치료, 그 아큐, 이런 애들이 시술하는 층이 딱 신경 돌아다니는 데를 건드리기 딱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어떤 시술을 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변수가 많아지면 원인이 뭔지 찾기 힘들고 그러면 치료적으로 접근하는데 더 헷갈려져요. 그래서 조금은 마음 놓고 조금 여유롭게 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렇게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게 우선적으로 먼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뉴론틴이라는 약을 보면 이제 뭐 요 가바펜틴이라는 약인데요. 이제 뭐 이건 제품명이고요. 뉴론틴은 주로 약 성분은 가바펜틴이라는 약이에요. 그래서 항경련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질 환자의 발작을 막는 항경련제인데 신경병증성 통증에도 사용되는 약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인 작용 기전은 사실은 몰라요. 근데 뇌를 흥분시키는 게 도파민이거든요. 근데 뇌를 이렇게 흥분 상태를 억제시키는 것 중에 세로토닌도 있지만 가바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바와 비슷한 양리작용을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은 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정확하게 약을 기전이 완벽하게 밝혀진 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바펜틴이라는 건데 이 약은 분해가 되면은 콩팥으로 배설이 돼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나이 드신 노인이나 또는 신장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쓰면 절대 안 되고 오래 쓰면 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뭐 가바펜틴 주로 쓰이는 거는 이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서 막 여기저기 막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 때문에 아픈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돼요. 대상포진은 감각에 신경이 다치면서 거기에 herpes 바이러스가 신경을 계속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경에다 대고 바늘로 계속 찌르는 거예요. 여기 아파라 하고. 그러니까는 피부과에서 유일하게 입원시키는 질환이 대상포진이에요. 그래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뉴론틴이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제 다이베틱 뉴로패스라고 그래가지고 또 여러 또 통증을 유발하는 당뇨병 연관 합병증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도움이 되고. 그때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경병증성 통증을 감소시킨다. 여기서도 나왔지만 통증을 감소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감각이나 뭐 엉뚱한 것도 이런 엉뚱하게 아픈 막 전기로 찌르는 불로 타는 막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 약 자체가 신경 회복을 도와주는 치료제는 아니다. 그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봐야 될 거는 여러분이 광대 수술하고 나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이 눈가, 여기서 여기 감각이 떨어진다.
여기가 남의 살 같다. 이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러브예요. 아까 말했지만 요게 옵살믹 브랜치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요게 눈신경 V1 요게 이렇게 나와서 수프라오비탈 러브가 되고 그다음에 수프라 트로클리아 너브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요걸 수피리어 피셔 여기를 인피리어 피셔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피리어 피셔로 V1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신경이 눈 안쪽에서 나와서 뼈를 뚫고 여기로 나와요. 그래서 요 구멍으로 나오는데 요거를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러브라고 하고 또 안쪽 벽을 타고 가다가 요 외측을 뼈를 뚫고 여기 측두걸 쪽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또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러브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광대 수술이랑은 거의 연관없이 잘 안 다치죠. 근데 두피절개하면 간혹 다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니까. 그다음에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러브는 얘는 무조건 다친다고 보시면 돼요. 광대 수술하면 쟤는 무조건 다쳐요. 근데 워낙에 담당하는 부위가 조금이기도 하고 담당하는 부위가 요만큼이에요. 이 신경이 이런 식으로 요 정도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얼굴로 보면 눈에서 보면 눈가 쪽에서 여기서부터 요런 식으로 요 안쪽까지 눈꺼풀 밑쪽까지 여기만 담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 딱 보시면 돼요. 요 정도. 그 정도 담당을 하는데 요견은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러브는 광대 수술하면서 거의 100% 잘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더 이제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통의 제 광대 이제 제가 수술할 때 절골 라인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안쪽 요 뼈 사이에 있는 신경은 안 다쳐요. 기껏해야 여기서부터 여기서 끊기는 경우는 있겠죠. 근데 눈 안쪽으로 바싹 붙이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요 안쪽에서 이 신경이 끊겨요. 그럼 바깥으로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얘는 요 구멍에서만 잘렸기 때문에 어차피 신경의 액손이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 나와요. 그래서 신경이 재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경 안쪽으로 요렇게 잘라버리면 뼈 속에서 얘가 잘리고 그 위를 뼈가 막아버려서 신경이 그 뼈를 뚫고 다시 나오지는 못해요. 그러면 감각이 영구적으로 손실될 수가 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얘가 이렇게 자라 올라와서 얘가 인프라오비탈 러브가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러브가 또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해서 감각이 어느 정도 회복은 되지만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렇게 절골하는 거를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얘는 무조건 다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요 눈가 쪽, 요 눈밑 쪽, 여기 감각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림이 좀 잘못됐지만 요 부위가 뼈 속을 뚫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러브는 주로 눈 위쪽 여기 관자놀이 부위의 감각을 담당해요. 그 다음에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러브는 요 아래쪽이랑 여기 눈 밑에 고기를 담당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러브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많이들 이제 손상받는다고 얘기하시는 게 인프라오비탈 러브예요. 인프라오비탈 러브는 V2죠. V2인데 이 녀석은 요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윗입술, 콧바퀴, 앞쪽 볼 여기에 감각을 담당해요. 그래서 요 녀석이 감각이 담당을 하면 윗입술까지도 감각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손상을 받냐? 사실 광대 수술할 때 요렇게 광대 수술을 잘라서 이렇게 하면은 요 신경은 거의 손댈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요렇게 자르다 보면 요렇게 자르고 고정을 해야 된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요 신경하고 요 스크류랑 너무 가까워서 고정한다고 당기다가 얘가 좀 약간 트랙션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또는 이 나사가 이 신경을 찌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간혹 봤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또 가진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안화신경이 손상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인프라오비탈 러브가 좀 손상받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할 거는 제일 많이 다치는 내용이 이제 턱 수술하고서 여기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턱밑신경이 이렇게 다치는 경우죠. 근데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좀 감춰져 있죠. 뼈 속에. 이렇게 보면 뼈 속에 있는 거를 제가 중첩해서 사진 CT를 찍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 빨갛게 노출이 돼 있고 여기는 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금 크게 볼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은 뼈 속에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드러나 버리면 여기는 이렇게 툭툭 치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러면 전기가 빵빵 와요. 제가 환자들 오면 가끔 해보는데 여기를 툭툭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아랫입술까지 막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고 여기처럼 조금 노출되면은 괜찮아요. 그렇게 막 불편해하진 않으세요. 근데 요 정도로 많이 노출되면 턱을 못 꿰요. 이렇게 턱을 꿰면 전기가 와서 아프다고 이 끝이 시리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환자 자세히 보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드러나 있고 여기가 드러나 있죠. 많이 잘라서 그래요. 근데 이쪽은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뭐 불편한 게 없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나와서도 뭐 티졸골한다 어쩐다 하면서 땡기다가 어쩌다가 여기다 또 잘라먹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를 멘탈러브가 잘라지면 입술 감각만 싹 없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만 다친 쪽 절반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손상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보여지는 임상에서 실제로 보는 내용이고 이 턱 신경이 이렇게 밑으로 뼈 속으로 지나가다가 이빨에 다 감각을 주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멘탈러브가 돼요. 그래서 이 멘탈러브가 그나마 또 손상을 많이 받는 부위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이 잘라가지고 이 신경이 여기서 양악하다 잘리기도 하고 또는 턱끝 수술하다가 얘가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이쁘게 안 가요. 실제로는 이 구멍보다 밑으로 약간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턱 많이 자르다가 주로 여기가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티졸골 한다고 뭐 땡기다가 주로 여기가 다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옛날에 제가 그려놓은 건데 우리가 광대 수술하면서 다칠 법한 곳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오비탈 러브는 이렇게 피부 감각을 담당하고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러브는 요 절골 라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치고 자이고마티코 템포랄 러브는 거의 다치지 않는다. 하지만 다치면 관자놀이 쪽의 감각이 떨어진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경우를 보면 눈가에 바짝 붙일 때 생기는 얘기가 이렇게 안화골을 침범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구멍 보이시죠? 요거 보이시죠? 이게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러브가 나오는 구멍이에요. 여기서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러브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안쪽에서 잘리면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뼈 속을 지나서 이 신경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뼈 속에서 신경이 잘리면 이 신경이 다시 엑손이 자라 나온다 해도 이 뼈가 위치가 바뀌면서 이 구멍을 찾아서 나오기는 정말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의 이쪽 신경은 잘리는 거예요. 근데 겉에서만 잘리면 이 구멍에서 다시 나와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느껴지는 여러분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전기가 오는 것 같아요. 찌릿찌릿해요. 여기 만지면은 남의 살 같아요. 이런 처음 그러다가 어느 날 만져봤더니 찌릿찌릿해요. 어느 날 만졌더니 막 불타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좋은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가 찌릿찌릿하다는 거는 신경이 살아날 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잘라놓으면 요 속으로 지나가던 요 신경이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확 잘렸기 때문에 요 신경이 요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요렇게 자르면은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러브가 완전히 손상돼서 다시 회복 안 되기가 쉽다. 그 얘기고 또 하나는 여기서 아나미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여기인데요. 지금 플레이트 위치 보세요. 플레이트가 아나미 신경을 거의 건드리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환자들이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뭐 남의 살 같이요. 마취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가까우면 지금 여기처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지금 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구멍이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고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조금 기억하시면 요 수술을 제가 조금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45도 광대를 많이 줄일 수 있고 볼처짐을 예방하고 이런 좋은 의도로 개발된 방법이지만 그 효과 자체는 미미하고 오히려 신경을 손상시키거나 또는 그러니까 버트리스가 많이 열린다, 상악동이 열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볼페임이 생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볼처짐이 예방되는 효과나 45도가 많이 주는 효과는 사실 미미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조금 더 생기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 분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신경이 여기서 나오는데 지금
플레이트가 바로 옆에 있죠. 그럼 여기다 나사를 박으려고 할 때 요 신경을 이렇게 당겨야지 나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요 신경이 일부 손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꼭 신경을 써보시길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뭐 여기 이렇게 빵꾸 내면서 여기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서 신경 다 잘라 먹으면서 또 뭐 이렇게까지 요런 데도 또 만들면서 또 여기 플레이트 있으면 이렇게 눈 가까워서 피부 얇아가지고 만져지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물음표가 있는 수술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신경 손상 많이 받는 게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에서 맨디블라 인사이서 너브라는 게 이렇게 또 하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구멍으로 나오면은 멘탈 너브고요. 뼈속에서 요 앞쪽으로 가는 이빨에도 감각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말씀드리는 게 T절골, C오절골. 자, C오절골이 요렇게 되면은 다치지 않겠죠. 요 정도만 되면은 다치지 않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C오절골이 약간만 이렇게 됐다고 해도 제일 많이 손상받는 게 앞니 요 두 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신경이 잘리면 이 이빨이 일단 감각이 없는 건 기본이고 이 감각이 없어지고 여기가 까맣게 변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굳이 이 방법이 필요한가? 꼭 필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너무 중구난방 시행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